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FDA 510K 인허가의 강의를 맡은 한국의료기인증원 KEMC의 대표 이동화입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의료기기의 허가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좀 어려워하고 계시는 510K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저는 이제 의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전에 이제 UL이라고 하는 미국 인증기관에서 UL 6060이 지금 현재 이제 AIMI ES 6061이죠. 그 의료 전자기기에 관련된 안정성 평가 규격인 그 관련된 이제 UL 6061 NRTL 인증에 관련된 심사 업무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FDA의 이제 서드 파티 기관이거든요. 그래갖고 FDA 510K 리뷰어, 서드 파티 리뷰어로서의 활동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해외 인증팀에서 이제 의료기기 C, 그 당시에 이제 CMDD가 될 테고요. CMDD랑 그 다음에 ENIS 13485 품질 시스템 심사 업무를 했었고, 현재는 이제 의료기기 제휴사분들이 이제 해외 쪽 또는 국내 의료기기로서 이제 허가나 인증 진행하시는 데 있어갖고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뭐 NIDS나 아니면 기타 기관에서 이제 교육이나 강의를 또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위원회, 각 기관의 전문위원회로서의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력의 바탕으로 오늘 이제 FDA에 관련된 업무를 그래도 제가 한 15년 이상 이제 과거 이제 심사원으로서 또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컨설턴트로서의 다양한 제품,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형태의 이제 미국 510K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의료기의 적합성 평가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좀 살펴볼 테고요.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하셔야지 이제 미국 FDA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제 뭐 의료기기 허가라든가 유럽 C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접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좀 살펴볼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FDA에 대한 조직,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에 대한 형태, 그 다음에 FDA가 분류해 놓은 등급, 체계 뭐 이런 거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FDA 의료기기 허가 제도, 그 중에 이제 510K라고 하는 FDA 510K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고 준비하고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을 드릴 테고요. 품질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오늘은 좀 가급적이면은 좀 간단한 사항만 좀 설명을 드리고 510K에 관련된 사항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기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막연하게는 이제 알고 있죠. 어떤 제품을 이제 의료기기라고 하는지.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어떤 병원에 가갖고 이제 의료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기기들을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제 의료기기를 어떤 정의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거를 이제 말로써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정의를 좀 살펴보면은 의료기기에 관련된 정의 물론 미국 FDA에서도 내려져 있고 국내 식약처 의료기법에서 물론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유럽 C에서도 지금 현재는 CMDR이 되겠죠. 그 안에서도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같은 그런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의 안에는 이제 사용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료에 관련된 우리가 특수한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 장비를 우리는 의료기기다라고 하는데 그 특수한 목적을 조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질병을 진단하거나 예방하거나 감시하거나 치료 또는 경감하는 목적, 상해 또는 장애 진단, 감시, 치료, 경감 또는 보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이제 해박 또는 생리학상의 조사, 대체 또는 수정 또는 임신을 조정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기기를 이제 의료기기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FDA도 역시 마찬가지로 섹션 210H에 이 의료기기에 관련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사용 목적,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용 목적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하나의 뭐 어떤 기기, 기구 또는 하나의 부품, 뭐 그런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통틀어 이제 의료기기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이제 추가적인 설명으로서 이제 이러한 사용 목적이 구현되는 데 있어서 생체 화학적인 작용을 통하지 않고 그 기기 자체에 대한 어떤 기능을 통해 갖고 구현되거나 또는 이제 인체 생리학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기기, 기구, 도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료기기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체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 갖고 이런 사용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어떤 거라고 하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질병을 어떠한 뭐 치료한다던가 경감시킨다던가 뭐 이러한 목적은 동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생체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그 기기 자체의 기능의 성능을 통해 갖고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뭐 약국 가서 타 먹는 거는 뭐 의약품이고 병원에서 뭐 사용하고 있는 장비 기기들은 이제 의료기기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시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항이 이제 애매한 경계에 있는 이제 보드라인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예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주사기 형태 안에 주사기 자체는 이제 의료기기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내용물을 이제 우리가 피하 지방층에다가 주입함으로써 뭐 최근에는 이제 미용적인 효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게 주름을 이제 개선해 준다거나 아니면 피부를 개선시킨다든가. 자,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필러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또는 이제 보톡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의료기기고 하나는 이제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러한 정의에 따라 갖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미국 FDA에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정의도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지만은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FDA가 이제 의료기기에 관련된 이제 품목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프로덕트 코드라고 하는 분류 코드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고 그 해당하는 분류 코드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살펴보면은 그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술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항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DA는 이제 21 CFR 파트 809.3에 이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라고 해서 전체적인 의료기기 범주 안에 이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를 이제 포함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체외 진단용 기기랑 이제 의료기기를 분류했다가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체외 진단용 기기도 이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라고 해서 의료기기 범주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FDA랑 좀 유사하게 닮아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관련된 이제 좀 정의를 좀 살펴보면은 질병의 치료, 경감, 처방 및 질병 또는 후유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질병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또는 상태, 건강 상태를 포함하죠. 이거를 진단하는 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떤 시약이라든가 기기 등을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인체로부터 검체에 대한 수집, 준비, 시험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들을 모두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체로부터 뭔가 검체를 채취해서 그 검체 채취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 환자의 뭐 건강 상태라든가 질병 상태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걸 이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라고 하고 기기 자체의 기능을 인체에 가함으로써 뭐 에너지를 전달한다든가 하면 인체로부터 무언가를 이제 뽑아낸다든가 뭐 이런 직접적인 인체 환자의 가함으로써 이러한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의료기기다라고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다 의료기기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FDA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 프로세스는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용 목적에 관련된 특수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특수한 사용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자와 사용 대상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용자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의료진들, 그 해당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전문가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일반인들 가정 환경에서 사용되거나 환자가 곧 이제 사용자가 되는 일반인, 레이퍼슨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있어요. 자, 사용 대상자라고 하면 실질적인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보통 이제 환자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용 목적이라든가 사용자, 사용 대상자, 이거는 모두 이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주체인 제조사가 정의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사용 목적에 대한 특수성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하는 사용자, 사용 대상자의 특수성도 따라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사용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기 위한 사용 환경에 관련된 특수성도 있습니다. 이런 사용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해당 제조사가 정의를 하죠. 어느 환경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용 환경이라고 보면은 이제 병원 쪽을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병원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은, 자, 병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청결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환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래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고요. 자, 이걸 이제 사람의 입장과 기기의 입장에서 한번 분리를 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결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환경보다 훨씬 더 악조건에 있는 상태다,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자, 이러한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대상자들이 방문하는 곳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질병을 갖고 있을 가능성,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치료를 목적으로 그런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자, 그 질병 중에는 때에 따라서는 어떤 감염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감염의 위험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런 환경보다도 훨씬 높은 그러한 워스트 케이스에 놓여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의료기기라고 하면 이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는 자, 긴박한,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어떤 긴박한 상황이에요. 뭐 어떤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환자에 대한 어떤 현재 상태를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법을 결정을 해서 빨리 이제 뭔가 치료가 이어져야지 이 환자가 어떤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나 빨리 치료를 받아서 빨리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자, 의료기기라고 하면 굉장히 고부가 가치죠. 좀 비싸죠. 자, 비싸다 보니까는 이거를 뭐 아껴 쓰거나 그러면 안 돼요. 환자의 생명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막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기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뭐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악조건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변에 보더라도 어떤 환자에 대한 혈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의약품, 이 환자에 대한 어떤 진단이라든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액체류의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기기 입장에서는 이런 침투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악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같아요. 그래서 사용 목적에 관련된 특수성, 이 목적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사용자, 사용 대상자, 그 다음에 사용 환경에 관련된 특수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의료기기는 당연히 안전하게 설계가 돼야겠죠.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 이런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 뭐 테레비, 세탁기, 냉장고, 이런 뭐 가정용 기기라든가 정보통신기기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안전하기만 하면은 유통하고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의료기기는 당연히 안전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무엇을 갖춰야 되냐면 이런 성능적인 유효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안전과 성능에 대해서 보증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이제 허가를 받고 판매하려고 하는 국가의 그 의료기기 규제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FDA도 역시 마찬가지로 FDA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을 살펴보거나 FDA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에 대한 어떤 형태를 보면은 전부 다 그 해당 의료기기가 안전하다. 이 해당 의료기기가 의료용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성능적인 어떤 보증을 하고 있다. 유효성을 보증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제품들은 당연히 안전과 성능이 보증이 돼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제품 자체 안전과 성능만 보증되면은 이 제품에 대한 허가가 판매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지냐? 그렇지가 않고요. 그 해당 제품이 어떠한 시스템 아래에서 설계 개발되고 생산되고 판매되며 사후 관리되는지, 그 해당 시스템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지까지가 이제 허가에 대한 범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이 살펴본 FDA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제품에 대한 안전과 성능 평가, 그 다음에 품질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평가, 적합성 평가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항은 넓게 본다라고 하면 국내 또는 이제 해외 CE라든가 뭐 기타 다른 국가에 대한 인허가 사항에서도 그 기본적인 개념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살펴봤고요. 이런 기본 개념에 따라서 이제 국가마다 요구하는 안전과 관련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이제 성능과 관련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고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구하는 바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출해야 되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씩 이제 국가마다 다르다라고 보고, 기본적으로는 다 뭐 안전과 성능에 관련된 요구사항, 그다음에 어떤 걸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은 다 뭐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과거 아주 먼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마다 적용하고 있는 국가 표준이 별도로 있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현재는 이제 뭐 식약처 고시를 따른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규격이라는 게 있어서 그 해당 규격을 적용하거나 뭐 이랬었는데, 지금 점점 이제 국가마다 규제하고 있는 규제 사항들이 점점 더 이제 통일화돼 가고 있고요. 그 통일화돼 가고 있는 게 어떤 뭐 표준이라든가 규격이라고 하면 이제 국제 표준, 국제 규격이랑 전부 다 이제 하모나이즈 돼 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미국 FDA에 관련된 조직, 그 다음 웹사이트 등급, 법 체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어떤 의료기기를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 FDA의 시판전 허가 절차를 밟아야겠죠. 그럼 그 주체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US FDA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US FDA는 FDNC 액트 법과 몇몇 관련 국민보건법을 운영하는 주체이며,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미국 보건부 HHS의 산하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FDNC 액트는 이제 꼭 의료기기법만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FDA가 이제 관할하고 있는 어떤 식품이라든가 의약품, 뭐 화장품, 어떤 뭐 의료기기 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관련된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은 그 중에 이제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FDA 보면 여기 이제 심볼이랑 이제 로고가 나와 있어요. 이제 심볼이라든가 이제 로고가 있는데,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FDA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FDA를 받는 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목적인 미국 내 이제 해당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목적은 물론 잘 판매를 하기 위한 것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기타 국가에 판매를 하는데 이 FDA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마케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허가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어느 경우가 됐든 회사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마케팅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제품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허가를 이제 사항을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FDA 심볼이라든가 아니면 로고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뭐 브로셔라든가 카탈로그 또는 이제 제품 라벨 매뉴얼에다가 사용할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자, 거기에 대한 정답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사용할 수가 없냐라고 하면은 이 FDA의 심볼이라든가 로고는 한 허가 기관을 나타내고 있는 심볼이나 로고지, 그 허가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그런 로고나 심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는 자, 이러한 FDA 심볼이나 로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입장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탈로그나 브로셔, 뭐 매뉴얼 라벨에다가 이러한 FDA의 심볼이나 로고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재가 들어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제품이 FDA의 허가를 취득한 제품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문장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50K를 획득한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 제품은 50K 클리어드 된 제품입니다라고 해서 뭐 K 넘버랑 함께 기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미국 FDA에 시설 및 제품 등록된 뭐 기기입니다라고 하는 형태의 뭐 어떤 문장을 사용해 갖고 그 뭐 제품에 대한 FDA 취득에 대한 홍보라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FDA가 제재하는 건 미국 내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제품과 함께 동봉되는 뭐 그런 카탈로그 브로셔 이런 것들 뭐 홍보용 매트리얼이라든가 뭐 라벨 매뉴얼들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거지 미국 외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까지 막 쫓아가고 제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는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좀 살펴보면 뭐 우리나라도 가끔가다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뭐 헤어에 대한 탈모를 이제 뭐 좀 예방해 줄 수 있는 뭐 헬멧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참 이제 인기가 많았었던 뭐 마스크 있죠. 뭐 마스크 통해 갖고 뭐 저 빛을 쐬주면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뭐 그런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뭐 가정용 의료기기 같은 거 이제 뭐 보시다 보면은 이 제품 뭐 미국 FDA에 허가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FDA 심볼 막 뭐 홈쇼핑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외 국가에서 이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딱히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독일 메디카라든가 뭐 국내 키메스라든가 이런 걸 이제 FDA 허가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등록이 돼 있다든가 그런 사항을 이제 뭐 이런 FDA 심볼이나 로고를 사용하셔서 이제 뭐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뭐 카탈로그 브로셔에다 마킹하셔갖고 홍보하시는 거는 크게 FDA에서 제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주의하실 점은 미국 내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뭐 그러한 매트리얼이라든가 뭐 어떤 매뉴얼, 라벨 뭐 이런 데는 사용을 조금 뭐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10903 뉴 햄스페어 애비뉴 실버스프링 메릴랜드 20993이라고 하는 주소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미국 FDA의 DCC라고 하는 다큐멘트 컨트롤 센터의 주소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 FDA 뭐 허가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보안 문서를 보낸다든가 어떤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럴 때 그 해당 부서에 심사 부서에 직접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DCC라고 하는 미국 FDA 내 뭐 우편국 같은 곳이 있어요. 접수처 내 거기 이제 다큐멘트 컨트롤 센터라고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보내고요. 보낼 때는 이제 그 DCC에다가 이게 어떠한 목적의 이제 서류를 FDA에 제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기술되어 있는 이제 커버레터라고 하는 거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면 DCC에서 이제 커버레터를 보고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제 접수가 된 제출된 문서구나 이제 파악한 다음에 이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한다는 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접수 번호를 부여하고 그 해당 문서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업로드 시켜서 그 해당 부서에서 그 관련 문서를 볼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DC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DCC에 관련된 사항을 여러분들 주소를 뭐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다큐멘트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뭐 FDA의 웹사이트에서 다큐멘트 컨트롤 센터로 검색해 갖고 그 관련된 주소를 찾아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DCC 우리가 문서를 보낼 때는 DCC로 보낸다. 그리고 우리가 DCC에 대한 주소는 이제 다큐멘트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DA에 대한 조직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조직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 이제 CDRH라고 하는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라고 하는 CDRH가 있습니다. 자, CDRH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여기 CDRH를 왜 알아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의료기기를 평가하는 그런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곳이 이제 이 센터가 CDRH이기 때문에 CDRH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DRH 내에는 이제 여러 이제 뭐 오피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의료기기를 평가하는 오피스가 이제 OPEC이라고 하는
오피스 오브 프로덕트 이밸루에이션 퀄리티라고 하는 그 오피스가 있어요. 이곳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펙. 자, 여기를 뭐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냐면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이제 어떠한 심사관이 배정을 받고 510K 같은 경우 이제 심사관이 배정이 돼서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제 뭐 RTA 심사 때든가 아니면 실질 심사 때든가 이 심사관이 어떤 뭐 추가적인 요청 자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커멘트 사항에 대한 보완 자료 요청을 옵니다. 오면 우리는 다시 DCC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심사관에 관련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그 레터 안에 있어요. 레터 안에 있는데 그 사항을 여러분들이 오펙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오펙이 제품,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 및 품질 시스템을 담당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제품에 대한 안전과 성능에 대한 평가가 있고 품질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이제 안전과 성능성 평가는 보통은 이제 제출, 510K 같은 경우는 서미션 파일이라고 하는 제출 서류, PMA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파일이라고 하는 뭐 신청 서류, 뭐 그 안에 그 관련된 자료들을 다 넣어서 데스크 리뷰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품질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와서 실질적인 품질 시스템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FDA 이걸 이제 인스펙션이라고 부르는데 뭐 C에서는 이제 오디트이라고 부르죠. 그 인스펙션이나 오디트는 이제 현장에 나와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FDA 같은 경우도 이제 QSR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거 이제 현장에 제조 시설 현장에 나와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나오는 심사관도 역시 이 오펙 소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펙이라고 하는 이 제품 평가 및 품질 담당실에 대한 역할을 좀 살펴보면은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또는 판매를 위해 의료기기를 다음과 같은 평가 또는 승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심사에 관련된 사항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510K라고 하는 시판전 신고. 정확한 명칭으로는 이제 프리마켓 노티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PMN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510K 우리가 510K, 510K라고 하는 건 이제 PMN 프리마켓 노티피케이션이고 이거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이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시판전 신고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막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제조 신고 뭐 이러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뭐 시판전 신고 510K는 좀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시판전 프리마켓 노티피케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뭘 노티피케이션 하면 FDA 기준의 안전과 성능이 보증돼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노티피케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 이제 PMA라고 하는 시판전 승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주의적 기기 면제 HD, 그 다음에 임상조사기기 면제라고 하는 ID, 그 다음에 제품 개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제 PDP, 그 다음에 이제 FDA가 규정해 놓지 않은 그런 의료기기, 뭐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가 되겠죠. 사용 목적이 새롭거나 아니면 사용 목적을 구현하는 기술적 원리가 구동 원리가 새롭거나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이제 허가를 받을 때는 이제 디노보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받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 심사를 하고 허가를 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리콜 검사 및 감사, 등록 및 등재, 규제 위반 혐의 또는 수입 수출 시판전 허가 및 라벨링, 생물 연구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기의 법률 준수 여부를 평가, 강화 및 보장함으로써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계속 확장되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문화를 육성하고 있다. 여기서 여기는 품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역학 프로그램과 의료기기 보고서 분석을 통해 의료기기가 시장에 출시된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과 효과를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MDR은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레포팅이라고 그래갖고 그 미국에서 이제 판매되고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어떤 의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간접적인 원인이 돼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그 발생된 사고가 환자의 어떠한 심각한 상해를 줬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뤄진 경우 미국 FDA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미국 FDA에서 MDR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관할을 하고 있는 것도 역시 이제 CDR의 제5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제 반복론, 분석 및 임상시험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여 의료기기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한 평가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실험실 커뮤니티인 클리아를 지원하는 영관법을 관리하고 있으며 방사방출 비의료 제품들을 규제한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한테 이제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제품 미국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FDA 허가만 받으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저에 대한 대답은 자, 의료기기에 대한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사항을 좀 살펴보면은 자, 의료기기라고 하는 거 이제 메디칼 디바이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메디칼 디바이스는 첫 번째로 시판전 허가 프로세스를 따라야겠죠. 자, 가장 뭐 대표적인 허가 프로세스라고 보면 이제 올곰K 예외가 있고, 이제 올곰K가 있고, 이제 PMA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올곰K 예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곰K나 PMA 같은 건 이제 심사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제 평가를 받고 PMA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시스템 심사까지 우리나라 사전 GMP처럼 이제 PMA 심사를 하면서 이제 어떤 품질 시스템에 대한 인스펙션도 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심사를 먼저 받으셔야 되고요. 자, 올곰K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심사가 없기 때문에 시판전 허가 프로세스에 따라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디서 하냐? 이제 FDA에서 하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시설 및 제품 등록을 해야 돼요. 자, 미국 FDA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의 이제 허가 프로세스랑 다르게 이런 시판전 허가 프로세스를 밟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및 제품 등록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또 밟으셔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시설 및 제품 등록된 제품만 미국에 유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설 및 제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 510K 대상이나 PMA 대상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심사를 거쳐야지만 시설 및 제품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510K 예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심사가 없으니까 바로 시설 및 제품 등록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 어디서 관할하고 있느냐? 이제 FDA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이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린 게 510K 받았는데 시설 및 제품 등록 안 하면 미국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0K 끝나고 PMA 끝나면 바로 반드시 이제 시설 및 제품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 의료기기 중에 일렉트리컬, 뭐 의료 전자, 전기전자 의료기기가 있어요. 자, 전기전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NRTL, 세이프티 마크, 안전 마크라고 하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NRTL이라고 하는 거는 National Recognized Test Laboratory예요. 그래서 국가 지정 시험 기관에 안전 마크를 부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UL이라든가 뭐 MIT라든가 뭐 인터텍, 뭐 CSA 뭐 여러 가지도 있어요. SGS, 뭐 TUV, 슈드, TUVL 아일랜드, NRTL 세이프티 마크. 다 거기가 이제 미국 내 국가 지정 시험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고요. NRTL 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NRTL 세이프티 마크를 부착해야 되는데, 자, 제가 과거 이제 UL에서 근무할 때, 그래서 이제 UL 인증에 관련된 이제 적합성 평가를 할 때는 UL 마크가 이제 강제 마크라고 이제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UL 마크는 미국에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강제 마크 들었는데 사실상 이제 UL을 퇴사하고 보니까 UL 마크만이 강제 마크는 아니었고요. 이제 NRTL 세이프티 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정되어 있는 인증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을 받으시면 되는데
또 여기서 제가 NRTL은 어디서 운영하냐면 이제 오샤라고 하는 곳에서 이 NRTL 세이프티 마크를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오샤라고 하는 곳은 이제 어디냐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또한 운영을 하고 있는, 근로자 관련대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RTL 세이프티 마크는 사실상 그 해당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안전 마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샤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기기에 대한 안전 마크, NRTL 세이프티 마크 강제 대상이 있는데 의료기기는 빠져 있어요. 자, 그럼 보통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 이제 산업용 기기들, 어떤 폭발의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계적 상해에 대한 위험성이 높거나 뭐 화재 위험성이 높거나 뭐 이런 제품들이 보통 이제 NRTL 세이프티 마크에 대한 강제 대상군들에 있는 그런 제품군으로 돼 있지, 의료기기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NRTL 세이프티 마크가 강제 마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후에 뭐 조금 조사 활동을 해보니까 미국은 이제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죠. 그래서 연방법상에는 NRTL 세이프티 마크가 강제 마크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기기가 이 주법에 따라서는 NRTL 세이프티 마크를 부착하고 있어야지 그 해당하는 주에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이제 미국에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를 목표로 이제 FDA 허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데는 추가적으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그 목적 갖고 있는 주에서 이 NRTL 세이프티 마크를 요청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역시 한번 조사를 해보셔갖고 이 NRTL 세이프티 마크도 여러분들이 진행을 이제 결정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 사항이었고요. 자, 네 번째 사항은 자, 전기전자 의료기 중에 이제 방사방출 라는 의료기기가 있어요. 자, 방사방출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전리방사라든가 비전리방사 뭐 모두 포함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기기, 또는 뭐 레이저라든가 뭐 어떤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기들은 다 뭐 전리방사나 비전리방사를 하고 있는 기기들이죠. 자, 방사방출하는 의료기기는 역시 어센션 넘버라고 하는 그런 거를 획득하셔야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건 어디서 관할하냐면 이제 FDA에서 관할을 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방사방출하는 모든 제품들, 뭐 여긴 비의료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기기나 비의료기기를 모두 포함해서 뭐 이거와 상관없이 방사방출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의료기기만 관심 있어 하니까는 방사방출하는 의료기기는 이제 어센션 넘버를 획득해야지 이제 통관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항 이제 방사방출로 인해서 노출되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얘가 안전하냐라고 하는 프로덕트 레포트가 있습니다. 그 해당 프로덕트 레포트를 FDA에 제출하고 으로써 이제 획득하는 넘버가 이제 어센션 넘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사항 이제 오늘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은 이 사항을 좀 살펴보면은 특정한 제품들은 이제 애뉴얼 레포팅을 지속적으로 또 해야지 그 해당하는 어센션 넘버가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 의료기기인데 미국에 판매하려면 FDA의 허가만 받으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몇 가지 사항들이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FDA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FDA 웹사이트랑 굉장히 좀 친해지셔야 돼요. 자, 뭐 물론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 네이버나 다음이라든가 이런 국내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갖고 뭐 FDA를 검색해 본다든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셔서 이제 뭐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내 포털 사이트보다는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해외 포털 사이트를 조금 더 찾아보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한글보다는 이제 영어로 좀 찾아보시면 좋은데, FDA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오픈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링을 하더라도 FDA 웹사이트를 링크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FDA 웹사이트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친숙해지신다라고 하면은 뭔가 FDA 관련된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FDA의 어떤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따라서 허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어갖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사항을 조금 살펴보면은 자, www.fda.gov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옆에 우측에 이제 메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면 이제 FDA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제품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의료기기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니까 메디칼 디바이스에 대한 사항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디칼 디바이스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메디칼 디바이스 페이지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FDA가 이제 공표하고 있는 메디칼 디바이스 규제와 관련된 어떤 뉴스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조금 뭐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오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 데이터베이스는 뒤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감으로써 FDA가 공지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FDA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가이드 중에 이제 어떤 의료기기 등급에 관련된 건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설 및 제품 등록에 관련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라벨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MDR 보고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안내가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데이터베이스 중에 FA가 이제 뭐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 그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510K 데이터베이스에 딱 들어오시면은 이 510K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 옆에 보면은 FDA가 오픈하고 있는 오픈 데이터베이스,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이제 510K를 진행한다든가 뭐 어떤 정보를 이제 획득함에 있어 갖고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10K 데이터베이스는 실질적인 이제 510K를 통해서 시판전 신고가 완료된 그러한 회사의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510K 넘버를 알고 있거나 또는 뭐 신청하는 보통 이제 어플리컨트 신청자들이 보통은 이제 제휴사들이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 제품명을 알고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사항 또는 이제 제품에 적용하는 프로덕트 코드를 알고 있는 경우 여기 해당하는 키워드를 넣어 갖고 서칭을 누르면요. 그 허가 사항, 510K를 진행했던 사항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안에는 이제 510K 서머리라고 하는 그 해당 제품이 510K를 진행했던 이제 요약서 같은 것들이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510K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MAUD, MDR 레포트를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MAUD는 어떤 특정 제품이 FDA에 보고 조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오픈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CFR 타이틀 21이라고 하면 연방 규정집입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이죠. 그 관련된 레귤레이션에 관련된 정의를 좀 살펴보거나 이럴 때 들어가 보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제품에 관련된 프로덕트 코드를 이제 정리해 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디바이스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FDA가 배포하고 있는 가이던스를 다운받아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FDA 가이던스 다큐멘트. 그 다음에 이제 PMA로 허가받은 제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Radiation Emitting Product라고 하는 방사 방출 기기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리콜에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의 리스팅이라 해서 의료기기는 모든 등급의 의료기기는 시설 및 제품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설 및 제품 등록이 된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게 이제 Registration and Listing Devic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탠다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스탠다드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규격을 다운받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규격도 이제 카피라이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 FDA가 적용하고 있는 그런 규격, 그러니까 레코니션하고 있냐, 지정하고 있냐 아니냐, 그 다음에 지정하고 있다고 하면은 몇 년도 버전을 지금 현재 지정하고 적용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스탠다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아까 뭐 디노보라든가 뭐 HD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의료기기에 대한 등급 분류를 좀 살펴보면요. FDNC 액트 섹션 360C에 의료용고를 안전성, 유용성에 따라서 세 등급으로 분류하며 세 등급이라 하면 클래스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겠죠. 분류하면서 등급에 따라서 허가 절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규정집 의료기 같은 경우는 타이틀 21 CFR이죠. 21 CFR 파트 862번부터 892번까지 분류를 해놨고요. 대략 뭐 1700가지 정도가 있다는데 이 퍼센트를 보면 이제 1등급이 45%, 2등급이 47%, 3등급이 8% 정도 포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FDA 허가를 받을 때 1등급에 해당될 경우가 45%, 2등급에 해당될 경우가 47%, 3등이 8%냐? 그렇진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제조사분들이 이제 개발하고 판매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 시장이 이제 한국 시장입니다. 이제 허가에 관련된 사항도 그렇고 이제 판매를 했을 때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 이제 세일즈 영업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을 이제 목적하고 있어서 시약처 이제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국내 시장만으로는 이 제품에 대한 수입을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어려우니까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시게 되고 자, 그래서 해외 뭐 전시회라든가 뭐 이런 쪽에 나가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이제 CE 인증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획득하는 게 보통 이제 CE 인증을 획득해 갖고 이제 뭐 동남아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러시아라든가 이런 의료기에 대한 개발이 이제 국내보다 조금 낙후돼 있는 그런 곳에 이제 판매를 좀 목적으로 하고 있다가 어차피 CE 받은 거 유럽도 한번 우리 진출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진출하고 자, 유럽 쪽까지 진출했으면 제품에 대한 어떤 개선 사항도 충분히 반영이 돼 있을 테고 자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뭐 미국 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 뭐 이런 쪽으로 시장을 넓혀 나가요. 그래서 FDA를 받으려고 하는 데까지 오는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모든 의료기기들이 다 미국 FDA를 받으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높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술이 이제 뛰어나거나 뭐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을 때 미국 FDA로 허가를 받고 미국에 이제 판매를 이제 계획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1등급이 보통 한 저희한테 의료곤 하는 사항들 보면 1등급 제품들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에 이제 510K에 해당되는 경우가 한 나머지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래스 3의 PMA에 해당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위험 등급이 3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낮은 이제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이제 1등급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3등급이 이제 가장 높은 거고 2등급은 1등급과 3등급 사이에 있는 그런 중간 등급의 위험도를 갖고 있는 의료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다란 범위의 의료기기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클래스 1, 2, 3로 나뉩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은 위험도가 가장 낮은 등급이고 클래스 2는 이제 보통 진단, 모니터링, 치료법 결정을 위한 제품들. 그 다음에 클래스 3는 이제 감염성 질병 시험이나 선별, 예후 진단을 위한 새로운 혈정 암 마커에 사용되는 이제 시험이나 혈액 관련 제재 뭐 이런 것들이 클래스 3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런 경우는 혈액 선별용 제품은 진단용 제품과 이제 별개로 관리하면서 더욱 까다롭게 관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862번부터 892번까지 이제 21CFR에서 분류를 해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862번부터 866번까지는 이제 IVD라고 하는 이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868번부터 892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료기기, 뭐 이 전체적인 게 다 FDA의 규정에 있는 의료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카테고리를 살펴보면은 이제 마취과 장비냐, 심장순환기과 장비냐, 치과 장비냐, 뭐 이런 걸로서 이제 대분류 번호가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장 먼저 FDA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제품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어느 등급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시판장 허가 프로세스가 이제 50K 예외, 50K PMA 중에 어느 프로세스를 따라야 되는지를 찾는 게 가장 먼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걸 어디서 찾냐면 이제 프로덕트 코드라고 하는 알파벳 3개로 나눠져 있는 그 프로덕트 코드를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 프로덕트 코드를 이제 어떻게 찾냐면은 이 레귤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FDA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제품이 마취과에 사용되는 장비인지, 심장 순환기과에 사용되는 장비인지, 치과에 사용되는 건지, 이비인후과, 뭐 소아과, 뭐 이 대분류 번호를 일단 우리가 결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872번 치과용 장비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하는 거를 아까 데이터베이스 21CA2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파트의 872번으로 검색을 하죠. 그래서 서치를 누르면 이제 우측 화면과 같이 이제 872번에 해당하는 치과용 기기들에 관련된 이제 소분류 번호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소분류 번호는 이제 뭐 진단용 기기냐, 아니면 어떤 보철용 기기냐, 아니면 뭐 치료용 기기냐, 수술용 기기냐,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냐에 따라서 쭉 이제 또 분류가 섹션, 서브 파트가 좀 나눠져 있고요. 그 해당하는 기기에 해당하는 걸 좀 살펴보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사용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고 저찌고 is 뭐 intended to 뭐 어찌고 저찌고 뭐 이렇게 이 레귤레이션에 적용되는 장비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사용 목적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런 사용 목적에 관련돼서 이제 해당될 수 있는 어떤 뭐 기기라든가 기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들이 나와 있고, 세 번째 사항으로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스페셜 컨트롤이라고 하는 특별 규제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사항은 이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 기술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네 번째로는 이 제품과 관련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뭐 특정한 뭐 872.xx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정의를 살펴보면서 정하죠. 정하고 난 다음에 이 정해져 있는 레귤레이션 넘버를 갖고 여기 디바이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이 해당 레귤레이션으로 검색을 하면은 프로덕트 코드가 나옵니다. 그 프로덕트 코드가 하나의 레귤레이션에 하나의 뭐 알파벳 3개로 돼 있어요. 하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DF라고 하는 뭐 2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개 프로덕트 코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사용 목적도 같고 뭐 관련된 뭐 기기들에 대한 사항도 같은데, 세부 사항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적용하는 부위가 다르다든가, 사용하는 환경이 다르다든가, 사용하는 사용자가 다르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제품을 내 대한 안전과 성능에 있던 기준을 이러한 다른 거에 있어 갖고 달리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FDA가 이 프로덕트 코드를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한 프로덕트 코드에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적용 사항이라든가 또는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정의 부분을 반드시 읽어 보셔야 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이나 데피니션 안에는 뭐 특정한 사용자, 뭐 일반인을 위한 거다, 뭐 아니면 의료 전문의는 프로페셔널 유중인 것이다, 또는 뭐 가정용 홈 엔바이러먼트에 사용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분을 조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살펴보고 결정을 하게 되죠. 이 프로덕트 코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FDA가 정해놓은 답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제출 형태, 등급 1, 2, 3등급쯤에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출 형태,
제출 형태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510K 예외, 510K PMA 이 세 가지 중에 한 군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GMP 이제 예외 대상이냐 아니냐. 그래서 yes, no. 대부분은 GMP 예외 대상에 no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즉 GMP를 이제 운영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GMP 예외 대상이 no라고 해서 GMP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FDA는 통보에 의해서 등록하고 2년마다 나옵니다. 그 사항에 관련돼서 예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스탠다드, 다섯 번째로는 이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기술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DA와 같이 이제 허가 기관에서 그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적합성을 편정해서 시판정 허가라든가 아니면 시판 후 사후 관리를 하는 그런 허가 기관에서 관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곳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답이냐? 안전과 성능에 관련된 답. 심지어 이제 거기에 따른 위험성에 따른 등급,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반영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죠.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는 대로 따라야지만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한 예로 뭐 C 같은 경우는 DOC 기반이에요. 자가적합 선언 기반이에요. 그래서 적합성 선언을 누가 하냐? C 마크를 부착하고자 하는 주체가 적합성 선언을 하는데, 그 적합성 선언이라고 하는 건 현재는 이제 CMDR이나 IVDR이죠. 그 안엑스 1에 나와 있는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적합한 선언을 통해 갖고 이제 C 마크를 부착을 하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이제 적용하는 규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적합성 선언하는 기관에 대한 자율성에 맞춰져 있어요. 다만 이제 위험 등급에 따라서 자가적합 선언만으로 C 마크를 부착하거나 또는 적합성 선언한 거를 MB라고 하는 인증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이제 올바르게 적합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사항을 판단이 되면 이제 인증서를 기반으로 C 마크라고, 어찌됐건 DOC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FDA 같은 허가 기관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정로예요. 그래서 이 답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FDA를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이제 임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C 같은 경우는 DOC 기반이다 보니까는 이제 관련 요구 사항에 이제 어떤 규격을 적용하고 어떤 문서가 나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처음에 준비가 좀 막연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FDA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이 답이 정해져 있는 루트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알면은 FDA는 친절하게 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이제 관련 규격이나 이런 게 명시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 거를 이제 뭐 EN 규격이나 IC 국제표준이나 이거나 이제 연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규격이 반드시 있어요. 그 규격을 이제 뭐 CMDR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꼭 미국 FDA에 대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활용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덕트 코드를 찾는 거가 FDA가 정해놓은 답을 찾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FDA에 대한 레귤레이션 넘버를 이러한 사용 목적이나 해당 기기 뭐 이런 스페셜 컨트롤 항목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결정을 하고, 결정된 레귤레이션 넘버를 갖고 디바이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프로덕트 코드를 찾는다. 프로덕트 코드를 찾으면 FDA가 정해놓은 첫 번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답은 무엇이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 요구사항이나 가이던스 요구사항을 찾아갖고 반영을 하는 게 이제 스페시픽한 답을 찾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일반 규제 사항과 이제 특별 규제 사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규제 사항은 이제 모든 의료기기관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막 의료기기 법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FD&C 액트에 따라 갖고 뭐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만 뭐 유통을 해야 된다. 불법 제품 유통하면 안 된다. 허가받은 사항으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실질적인 액션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시설 등록,
제품 등재가 있어요. 이거는 22 CFR 807.20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별도의 이제 DRLM이라고 하는 별도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아까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뭐 FDA 미국의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 및 제품 등록을 해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시설 및 제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 510K나 PMA 같은 경우는 심사가 완료가 돼야지만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초 등록 시기는 510K 예외 같은 경우는 바로 하시면 되고요. 510K나 PMA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 후 하시면 최초 등록이 되겠죠. 자, 그럼 최초 등록만 하면은 이게 FDA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등록이 돼 있냐? 그렇지 않고요. 매년 갱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갱신 등록 기간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차년도에 대한 갱신 등록 기간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2022년도니까는 지금 현재 등록하는 건 2022년도 또 등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2022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제 23년도 등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록을 한다는 거는 등록 비용이 있어요. 등록 비용을 납부하고 그 등록 사항에 대해서 갱신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등록을 해야 되는 시설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라고 보면 이제 도메스틱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거고, 포린은 이제 미국 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국은 이제 미국 외니까 포린은 좀 살펴볼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 이제 제조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조사라고 하면은 그 제품의 이제 라벨링에 대해서 이름을 이제 명시를 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하고 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를 이제 제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제조사의 활동 중에 이제 외주 개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공정 외주 생산을 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그 해당 시설을 별도로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외주 개발하는 업체를 FDA에서는 스페시피케이션 디벨로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자, 이 제품을 등록하는데 이 제품에 관련된 뭐 설계 개발, 생산, 판매, 뭐 판매 후 사후 관리 이런 걸 모든 하나의 주체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제조사로서 한 군데만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판매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개발에 대한 거는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다. 이 A라고 하는 제품을. 그러면 해당 그 A 업체는 이제 스페시피케이션 디벨로퍼라고 등록을 해야 돼요. 여기 가라고 하는 회사고 나라고 하는 회사다. 그러면 가 회사는 제조사로 등록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제품의 개발은 다른 회사다라고 하면 이 A 제품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 디벨로퍼로 나라고 하는 회사도 시설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가라고 하는 회사가 이 생산도 하고 있지 않고 생산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생산한 업체를 이제 컨트랙트 매니팩처로 등록을 또 이 A라고 하는 제품의 컨트랙트 매니팩처라고 하는 거를 또 별도로 시설 등록을 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건 다 A에서 하는데 멸균만 다른 업체에서 한다 또는 이제 컨트랙트 매니팩처에서 하는데 멸균만 다른 업체에서 또 한다라고 하면은 컨트랙트 스테릴라이저로 여기는 또 별도로 또 따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하는 주체가 또 따로 있다. 이 A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럼 여기로 사후 관리하는 그런 핸들러. 뭐 미국 내에서 이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을 접고 뭐 처리를 하고 뭐 이러한 주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경우 이제 컴플레인 핸들러로서 이제 등록을 별도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A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뭐 재포장, 재표기자 또는 이전 싱글 유즈 단일 사용 의료기기에 관련된 이제 리프로세싱하는 시설 이 제품이 단일 사용 의료기기인데 리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경우 거기에 대한 주체 뭐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니셜 임포터라고 해서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어떤 이 해당하는 기기를 수입하는 수입 업체에 대한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디바이스 리스팅 할 때 이니셜 임포터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미국 내에 있는 거죠. 이 이니셜 임포터는. 그래서 이니셜 임포터는 FDA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이제 선별하셔갖고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프로세스를 진행해 보면은 거기에 질문 사항이 있어요. 그 해당하는 이니셜 임포터가 FDA에 등록되어 있는 주체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체냐라고 이제 체크하게 돼 있는데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체라고 체크를 해도 등록하는 데는 뭐 무리가 없습니다. 이 A라고 하는 제품의 리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발생을 하진 않아요. 근데 FDA가 매년 거기에 대한 보고는 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니셜 임포터 뭐 그러면서.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시설, Facility Registra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디바이스 리스팅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도 별도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 아까 이니셜 임포터라고 하는 건 이 디바이스 리스팅을 할 때 그 해당 이니셜 임포터 정보 입력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비용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군데 사이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용 납부를 하기 위한 납부 사이트, 유저피 납부 사이트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뭐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이제 계정을 생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아이디워드, 패스워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시설 및 제품 등록에 관련된 이제 클릭을 하시면 뭐 홈쇼핑, 아니 인터넷 쇼핑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쭉 해서 장바구니에 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결제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사항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이제 핀 넘버라고 하는 페이먼트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납부 방법은 이제 신용카드로 하는 방법. 그래서 웹사이트 상에 이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외화 송금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생성된 핀 넘버에 클릭을 해갖고 신용카드로 납부하셔도 되고요. 자, 외화 송금하는 경우, 뭐 은행 가서 직접 외화 송금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뱅킹으로 외화 송금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송금 메모에 이 해당하는 핀 넘버를 적어 주셔야지 FDA가 이제 비용이 납부가 됐구나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계정, 아까 아이디 패스워드 만들었죠? 그 아이디 패스워드에 계정 정보를 넣는데, 뭐, 우리 회사 이름으로 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송금을 우리 이름으로 넣었으니까는, 송금자 이름을 보고 확인하냐? 그렇지 않아요. FDA가 확인하는 건 이 핀 넘버를 보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외화 송금할 때 반드시 송금 메모에 이 핀 넘버를 기술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FDA가 이제 PCN 번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컨퍼메이션 넘버를 보내줘요. 이 두 번호를 알고 있어야지 최종적으로 시설 및 제품 등록의 마지막 단계에 이 핀 넘버, PCN 넘버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피 웹사이트에는 이런 핀 넘버를 생성하고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510K나 PMA 뭐 이런 경우는 비용 납부해야겠죠. 그래서 비용 납부에 대한 사항은 여기다 이제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납부서를 만듭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5,672불이 이제 연 등록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년 인크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비용 납부를 매년 해야 된다. 시설 및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680만 원, 뭐 700만 원. 최근에 뭐 환율이 많이 올라서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OAA라고 하는 온라인 어카운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뭐 온라인 뭐 계정 관리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쪽 사이트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계정을 생성해 주시는데 여기 계정에는 뭘 넣냐면 이제 시설 정보를 넣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설 정보. 그래서 실질적으로 FDA에 등록할 시설에 관련된 명칭, 주소, 뭐 컨택 포인트 이름, 뭐 연락처, 뭐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요. 자, 플러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미국 외 시설은 US 에이전트 정보도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FDA로부터 아이디는 내가 생성하는 게 아니라 생성된 아이디를 만들어줘요. 아이디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까먹으면 안 되고 이제
패스워드는 내가 선정을 해갖고 계정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생성해서 들어가서 이제 시설 및 제품 등록을 하죠. 자, 아까 계정 정보는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제품에 대한 등록을 해요. 그건 이제 DRLM이라고 하는 이 탭으로 들어가셔서 제품에 관련된 적용하는 프로덕트 코드,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주체가 제조사냐, 컨트랙트 매니팩처러냐, 뭐 스페시피케이션 디벨로퍼냐, 뭐 이런 거 아까 체크하는 거 있었죠. 그 체크해갖고 관련된 제품을 등록을 하고요. 이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니셜 임포트에 대한 정보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A라고 하는 제품에 관련된 정보 입력하면서 그 제품을 미국에서 최초로 수입하는 수입사는 어딘지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고요. 이 수입사는 FDA에 시설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 해야 된다라고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록 안 돼 있어도 뭐 여기에 정보 입력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매년 갱신 등록할 때 여기 Annual Registration 이 탭을 누르시고 어떠한 변경사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발급받은 PIN, PCN 넘버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갱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변경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Annual Registration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변경사항에 있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일반 규제 사항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시설 및 제품 등록에 관련한 것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벨에 관련된 준수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FDA에 라벨을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체크해 주세요. 뭐 이런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자, 뭐 미국 라벨이라고 해서 크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일본 사항은 공통 사항이 있는데 스페셜, 그러니까 올건K나 이제 PM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스페셜 컨트롤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 규제 사항에서 요구하는 라벨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의료기기가 갖춰야 되는 라벨 요구사항은 22 CFR 파트 801, 809, 812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 국내 또는 시 뭐 이런 데서 요구하는 바랑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제휴사명 있어야 되고 제품명 있어야 되고 사용기간 나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와 있다. 그 다음 이제 품질 시스템을 규제 준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덕트 코드에서 이제 GMP 예외 대상에 예스가 아닌 경우 거의 99.9% 다 노로 돼 있어요. 그래서 GMP 대상입니다. 그래서 GMP에 대한 품질 시스템 규정을 준수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후 관리에 관련된 사항도 준수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이제 US 에이전트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언제 이 US 에이전트 정보 입력한다고 그랬죠? 자, 계정 생성하면서 이제 시설 정보 입력하고 US 에이전트 입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US 에이전트는 계약돼 있는 US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를 넣으시면 되는데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제 수정하시면 됩니다. 뭐 꼭 한 군데 처음에 계정 생성할 때 US 에이전트를 끝까지 가야 된다거나 아니 뭐 US 에이전트가 바뀌었다 해서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 US 에이전트에 대한 역할은 뭐냐? 자, FDA와 미국 외 시설이니까 뭐 한국에 있는 시설이라고 할게요. 시설 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시차가 있어요. FDA가 근무하는 시간에 한국 같은 경우는 밤 시간이라 근무 외 시간이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영어와 이제 한국어라고 하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 있는 US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US 에이전트를 반드시 둬야 된다. 미국 내에 있는 US 에이전트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이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뭐 어떤 이메일보다 이제 뭐 팩스라든가 뭐 어떤 유선에 대한 연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시차나 언어에 대한 그런 문제점으로 US 에이전트에 대한 역할이 좀 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대부분 FDA가 노티스하는 것들은 다 이메일로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FDA가 통지를 해줄 때는 시설과 US 에이전트에 딱 같이 해줍니다. 이메일을 통해 갖고. 어찌됐건 FDA가 정의해 놓고 있는 US 에이전트에 대한 역할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돼서 이제 보조해 주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제 FDA가 요구하는 서류에 대한 레포팅이라든가 어떤 추가 자료, 뭐 제출 자료에 대한 서포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US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는다라고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직접 이제 제출을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다음 이제 어떤 FDA의 인스펙션이라고 그러면 이제 품질 시스템에 관련된 감사예요. 그런 인스펙션에 관련된 이제 어떤 스케줄링을 보조해 준다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FDA가 통지를 같이 해주고 직접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US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미국 외 제휴사는 반드시 US 에이전트를 지정을 하고 그 아까 뭐 어떤 계정 생성하는 그런 OAA 사이트에다가 이제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건 매년 갱신 등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설도. 그래서 매년 US 에이전트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다. 뭐 수시로 바뀌면 거기에 대한 개정을 해야 되고요. US 에이전트에 대한 리시프 코드라고 하는 코드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 리시프 코드를 US 에이전트가 입력해야지만 최종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US 에이전트로서 데이터베이스 리스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과거에는 이러한 실제 존재하지 않는 US 에이전트들을 많이 넣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FDA가 실질적인 이 시설의 US 에이전트냐를 확인을 한번 합니다. 이 리시프 코드를 통해 갖고.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세스는 이 시설 등록을 하면서 US 에이전트 정보를 입력하면은 FDA가 이 해당 US 에이전트한테 리시프 코드를 보내주고요. 이 보내준 리시프 코드를 데이터베이스에다 입력을 해야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 매칭이 된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US 에이전트에 대한 No Responsibility예요. 뭐 MDR에 관련된 보고 조치라든가 아니면 뭐 올곤K 관련된 서미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US 에이전트의 역할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곳도 있긴 있겠죠. 그건 이제 컨설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US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과거 이제 제가 심사할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있어도 물론 저희도 이제 미국 내 이제 KMC USA라고 하는 미국 지사가 있어서 US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저희한테 이제 문의하시는 바가 US 에이전트가 이제 연락이 왔는데 올곤케나 이런 건 본인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냐라고 문의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가 이제 FDA와 이제 해외 제휴소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질의에 대한 리스폰딩, 뭐 이런 요청하는 서류에 관련된 대응, 뭐 제공, 뭐 이런 거가 다 US 에이전트에 대한 역할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올곤K를 진행하면서 FDA 그런 요청 사항을 US 에이전트 통해서 내야 된다고 하더라.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US 에이전트의 역할은 아니고요. 자, 그런 거는 이제 컨설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이제 아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 규제 사항 중에 직접적인 액션으로 하셔야 되는 사항들을 좀 살펴봤고, 이제 특별 규제 사항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올곤K나 이제 PMA에 해당하는 제품에 이제 적용해야 되는 그런 특별 요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 요구 사항은 특별한 어떤 성능에 관련된 요구 사항이나 안전에 관련된 요구 사항, 라벨에 관련된 요구 사항 또는 이제 사전 제출에 대한 어떤 데이터 자료에 관련된 요구 사항, 그 다음에 사후 관리라든가 환자 등록에 관련 요구 사항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냐면 이제 21 CFR 레귤레이션이나 아니면 가이던스 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에 되어 있는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따르셔야 되는 거. 이게 또 다른 FDA의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판정 허가를 좀 살펴보면은 대상은 이제 모든 미국에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의료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출 관련 부서는 CDRH고 제출 형태로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 이제 올곤K나 PMA는 심사 대상이고 올곤K는 심사가 해당이 없습니다. 좀 정리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클래스 구분으로 한번 보면 클래스 1, 2, 3에 따라서 대부분의 클래스 1은 이제 올곤K 예외고요. 대부분 클래스 2는 올곤K이고 대부분 클래스 3는 PMA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게 딱 100%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클래스 1이라도 올곤K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 클래스 2 중에 이제 510K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그 클래스 3도 510K 대상이 되어 있는 일부 프로덕트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이제 프로덕트 코드를 보고서 그 안에 정의되어 있는 상태로 최종적인 결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의료기기는 시설 및 제품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510K나 PMA가 시판자 허가는 맞는데 이거가 끝났다고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허가권을 주는 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저한테 이제 문의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10K의 허가권을 저희가 살 수가 있나요? 뭐 이런데 사실상 그 510K나 이런 것들은 FDA의 기준에 만족하고 안전과 성능이 부합한다 라고 하는 거를 심사를 통해 갖고 검증해낸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510K 허가권을 살 수도 없고 샀다고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설 및 제품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시설 및 제품 등록에 있어 갖고 이러한 510K나 이런 심사가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제 심사를 통해서 클리어되거나 어프로벌이 돼야지만 이제 시설 및 제품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리인 US 에이전트는 이제 미국 외 시설은 모두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510K 예외랑 510K PMA로 본다 보면 자, 두 개만 이제 심사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10K 같은 경우는 510K 서미션 파일이라고 하는 기술 문서를 심사를 하고요. PMA 같은 경우는 PMA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기술 문서 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P 같은 경우는 PME에 심사 시 초기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제품 및 시설 등록하고 2년 주기로 FDA의 통보에 의해 갖고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일반 규제 사항은 모든 의료기기가 다 해당이 되고요. 특별 규제 사항은 510K와 PMA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시판자 허가 진행에 관련된 절차 사항은 첫 번째로는 이제 등급을 결정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시판자 허가 절차가 어디 쪽을 따라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스페셜 컨트롤 항목이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사전 조사를 통해 갖고 이제 파악하는 단계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프로덕트 코드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프로덕트 코드를 찾기 위해서 이제 레귤레이션을 검색을 하고 프로덕트 코드를 찾으면서 등급과 시판자 허가 절차, 그 다음에 관련된 가이던스나 규격에 관련된 첫 번째 답을 찾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 항목을 FDA 가이던스라든가 또 이제 레귤레이션에 나와 있는 스페셜 컨트롤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규격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대입하시는 거가 이제 스텝 3 단계에 위한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준비해서 서미션 파일이나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패키징하고 FDA에 이제 제출을 하죠. 제출해서 이제 보안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보안 처리를 하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심사원과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연락하는 게 아니고 정식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연락을 합니다. 그걸 이제 510K 같은 경우는 이제 서미션 이슈잉 미팅이라고 하는 사항을 통해 갖고 심사관한테 어떤 코멘트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PMA 같은 거는 100day 미팅이라고 해서 제출하고 100일쯤 후에 현재 진행 사항에 관련돼서 이제 FDA 심사관과 어떤 미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Qsub이라고 불러요. Qsubmission.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끝난 다음에 시설 및 제품 등록을 완료한다. 근데 510K 같은 경우는 이게 없으니까 스텝 3, 4가 없으니까 바로 스텝 5로 넘어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판전 신고를 찾아보면은 이제 시판전 신고 대상은 이제 어느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허가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모든 사람이 대상으로 다 이제 510K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면제되는 대상은 이제 이 분류 대상에서 510K 예외인 경우 510K 신청을 하지 않고, 자, PMA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는 510K 신청이 아닌 이제 PMA로 신청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1976년 5월 28일 이전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던 제품들은 그 이후에 510K를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고유 라벨을 부착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특정한 환자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기들, 그 관련된 문구를 라벨링하고 판매를 하죠. 자, 그런 경우 이제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를 하면 안 되고요. 특정한 환자의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유통을 하려고 하는 제품들. 자, 두 번째로는 뭐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 제품이라 디바이스라고 해서 임상 시험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올곤K 예외 대상이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올곤K나 PMA를 받기 위해서 유통을 이제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지, 올곤K에서 완전히 면제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되어 있는 이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10K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청하는 제품 이제 서브젝트 디바이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미 허가를 받았던 유사 제품을 이제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브젝트 디바이스랑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 간에 얼마나 본질적으로 동등하냐에 대한 동등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동등성 평가가 510K 심사에 대한 가장 주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를 서브스텐셜 이퀴밸런스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라고 보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사용 목적이 동일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이런 사용 목적이 구현되기 위한 구동 원리, 과학적 원리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술적 사양 차이가 FDA에 대한 스페셜 컨트롤 항목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FDA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항이 부합됐을 때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과 사용 목적이 동일하고 이 사용 목적이 달성되기 위한 구동 원리가 동일해야 되며 이 기술적 사양이 가장 작은 제품을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로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510K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요. 자, FDA 심사관은 철저하게 그 FDA 510K 서미션 파일에는 이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비교 테이블표와 차이점에 관련돼서 FDA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추가 서류들이 510K의 서미션 파일의 주요 항목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철저하게 심사관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브젝트 디바이스랑 선정한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에 대해서 비교하고 차이점에 대한 서류,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지, 심사관이 예를 들어서 더 비슷한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가 있네, 그러니까 신청한 제품이랑 더 비슷한 제품이 있으니까 이거 허가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심사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커멘트에도 더 비슷한 제품이 있으니까 얘랑 비교해라, 그렇게 커멘트 하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신청한 서미션 파일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 선정을 가장 비슷한 제품으로 선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예로 예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던 제품 중에 이미 510K 진행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심사관으로부터 임상시험을 하라라고 하는 커멘트를 받아갖고, 이제 이게 실제 임상시험 대상 제품이냐, 이게 문의가 와갖고 이제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를 잘못 설정을 했어요. 이게 피부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RF 장비인데, 비교한 제품은 수술용 전기 소작기라고 부르죠. 그 실질적인 그런 소작기랑 비교를 해놨더니 심사관이 봤을 때는 얘는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장비인데 왜 이 전기 수술기기랑 비교를 해서 출력도 다르고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니들 형태도 다르고 하니 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임상시험 자료 제출해 갖고 얘랑 동등하다는 거 나타내 봐라라고 하는 코멘트였어요. 그래 갖고 이제 뭐 저희가 다시 재진행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를 유사한 장비로 다시 선정을 해 갖고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사실상 그 제품 좀 특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 계속 찾다 보니까 많지도 않았고, 뭐 지금은 조금 비슷한 장비들이 좀 있는데 그 당시 제가 할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FDA에서 최초로 이제 그런 형태를 받은 제품인데, 그 이전에 가장 유사한 장비를 찾다 보니까 1980몇 년도까지 올라갔어요. 그 장비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동물 시험으로 이제 서머 이펙트에 관련된 조직 이제 전임상 자료도 제출하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안 하고 이제 허가가 났죠. 그래서 FDA 심사관이 철저하게 제출된 서류로만 이제 허가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신고에 대한 510K에 대한 종류를 살펴보면은 트래디셔널 510K와 어브리베이트 510K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얘는 이제 신규 이제 510K에 대한 경우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미 허가를 받은 510K 제품에 이제 설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 스페셜 510K로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최초로 이 제품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 510K 진행한다. 그러면 이제 트래디셔널이랑 어브리베이티드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자,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됐을 때 약식 신청이 가능해요. 약식 신청이라고 하는 게 뭐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짧아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형태가 조금 간소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약식이라는 게 어떤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냐? FDA가 정의해 놓은 요구사항을 100% 따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약식 신청이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FDA가 정의해 놓은 그런 아까 안전과 성능에 대한 답들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답들을 대체 방법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FDA는 뭐 안전과 성능을 이런 식으로 평가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라 라고 하면서 뭐 극단적인 예로 뭐 미국 규격을 명시해 놨습니다. 뭐 AAMI 안시 ES60602를 적용해야 된다든가 뭐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고 C를 받고 하다 보니까 국제 표준을 적용해서 IC6060에 적용했다. 그럼 얘 인정 안 되냐? 인정됩니다. IC60601-1은 FDA에서 레코니션 하고 있지 않습니다. ES60601을 레코니션 하고 있지. 자, 그런 경우 IC6060이랑 ES606이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C60601을 적용하고 거기다 뭐 더 좋은 사항은 이제 US 데비에이션까지 적용한 경우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FDA 제출했을 때 대체 방법으로 적용했는데 그 대체 방법이 FDA가 규제해놓은 방법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더 상위에 대한 요구사항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FDA가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경우 이제 트래디션 510K로 진행을 하고요. 자, 그렇지 않은 FDA가 따르라고 하는 100% 그런 방식을 따른 경우는 이제 약식 방법으로 신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페셜 510K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설계 변경, 허가받았던 제품에 이런 경우는 이제 서브젝트 디바이스랑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에 대한 거고요. 자, 허가받은 제품은 이미 이제 exist 디바이스라고 그래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장비. exist 디바이스랑 modified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설계 변경된 이 두 제품 간에 이제 substantial equivalence가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이제 스페셜 510K의 이제 심사에 대한 주요 목적인데, 자, 그럼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기존 허가받았던 제품에서 설계 변경하면 이제 제품에 대한 사양 변경 또는 제품에 대한 공정 변경, 이 두 가지 변경이 있을 때 설계 변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 스페셜 510K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FDA 가이던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디자인 변경에 의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야 되는지. 자, 다큐멘테이션이 있고 510K가 있어요. 자, 다큐멘테이션은 뭐냐면 자체적인 설계 변경 이력 파일을 관리를 하는 거고요. 510K라고 하면 이제 스페셜 510K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떤 경우냐?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이제 플로우 차트로 나와 있어서 그 가이던스를 따르시면 좋은데, 기본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허가 받았을 당시에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페셜 510K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과의 가장 유사성을 갖고 있는, 비교가 되는,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제품을 이제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다라고 하는데, 이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를 찾는 거가 가장 중요해요. 자,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찾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맨 땅에 헤딩하는 방식이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조금 제가 이러한 경험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뭐
뭐 쉽고 정확하게 찾는 팁 같은 걸 조금 분류를 해놨어요. 자,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찾는 거는 자, 우리가 결국은 predicate device라고 하는 거는 사용 목적과 구동 원리가 같아야 되죠. 자, 그렇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프로덕트 코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관련된 프로덕트 코드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프로덕트 코드를 찾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찾은 것처럼 레귤레이션을 검색을 하죠. 그래서 관련된 레귤레이션을 정해 놓은 사용 목적, 뭐 구성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디바이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프로덕트 코드를 결정해요. 이 결정한 프로덕트 코드를 갖고 이쪽에다 이제 검색을 합니다. 올곤K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올곤K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올곤K로 허가받은 제품에 관련된 이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ABC라고 하는 프로덕트 코드를 찾았다라고 하면 이거를 ABC 코드로 허가받은 제품을 이쪽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제품 나온 거에 대한 서머리를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과의 가장 유사한 제품, 사용 목적, 뭐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유사한 제품들을 선별하고요. 그 안에 나와 있지 않은 뭐 외형이라든가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자 매뉴얼을 검색해서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predicate device를 찾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이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조사하거나 분석하거나 해야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줄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처음부터 프로덕트 코드를 결정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팀의 어떠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R&D 팀 또는 이제 세일즈 팀에다가 자, 설계 개발 팀에서는 이 제품을 설계 개발하기 앞서서 이제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시장 조사를 하면서 아, 경쟁사 제품은 뭐고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설계 개발해야겠다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사랑 모델명을 이제 요청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팀에다가 이 제품의 경쟁사 제품에 관련된 제조사나 이제 모델명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제품이 FDA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를 FDA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FDA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제품을 검색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R&D 팀에서 뭐 A, B, C라고 하는 세 제품을 이제 레퍼런스로 삼았다 분석을 해도 세일즈 팀에다 했더니 뭐 B, C, D, E, F라고 하는 제품이 경쟁사 제품이다 라고 하면 A, B, C, D, E, F를 FDA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우리가 찾아봤더니 A, C, D만 검색이 되고 나머지 안 돼요. 자, 안 되는 것들은 빼야겠죠. 얘는 predicate device로 선정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A, C, D. 자, 이 A, C, D에 대한 서머리를 역시 분석을 하고 이 중에 가장 유사한 거를 뭐 A랑 C가 유사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또 역시 사용자 매뉴얼을 검색해 갖고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A라고 하는 제품을 predicate device로 선정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에 대한 subject device에 대한 프로덕트 코드를 이 제품에 해당하는 프로덕트 코드랑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우는 결정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맨땅 헤딩하는 거는 앞단에서 했다면은 조금 찾는 거는 이제 뒷단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predicate device를 결정하는 게 이제 조금은 정확하고 조금은 이제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없다. ABC 다 없더라. 그러면은 다시 이쪽 방법으로 돌아가서 이제 찾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찾는 경우는 제조사 모델명을 알고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플리컨트 네임이나 디바이스 네임으로 우리가 검색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올곤K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스페셜 올곤K나 어브리베이티드 트래디셔널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뉘는 거는 우리가 이미 허가받은 올곤K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냐 아니면 새롭게 받으려고 새롭게 받으려고 하냐 아니면 이그지스트 이미 갖고 있는 거냐
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자, 이쪽 스페셜 510K로 해당이 되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하는데 어브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FDA에 어떤 관련된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기술이 돼 있고 그 명확한 요구사항을 100% 따르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은 대체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이제 트래디셔널 510K로 따른다. 자, 본질적 동등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 목적이 동일하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구조 원리 사용 방법의 기술적 특성이 동일하냐, 그 다음에 차이점에 관련된 동등한 평가 자료가 있느냐로 본질적 동등성을 평가하는데, 자, 이런 경우 다르다라고 하는 경우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FDA가 임상 시험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10K 서미션 파일에는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아요. 다만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랑 사용 목적이 다르거나 사용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구동 원리가 다르거나 아니면 기술적 차이가 안전과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 그런 경우에 이제 FDA에서는 임상시험 자료를 요청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출하는 서미션 파일에 대한 항목을 보면은 FDA의 서미션 파일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자, FDA는 다 모든 형태 다 정해져 답정너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비용 납부한 거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버 시트라고 하는 FDA 3514 리뷰 커버 시트인데 이거는 어떤 보면 이제 신청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DCC에 보내는 이제 커버 레터, 그 다음에 Indications for Use Statement라고 하는 FDA 폼을 활용한 사용 목적에 관련된 기술서, 그 다음에 이제 510K 서머리, 그 다음에 제출된 510K 서미션 파일이 거짓 없이 진실된 내용으로만 있다라고 하는 선언서, 그 다음에 클래스 3 제품 같은 경우는 클래스 3 서머리, 그 다음에 임상시험을 수행한 경우 이제 Financial Certification, 그 다음에 적용한 규격들이 이제 올바르다라고 하는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또는 Summary Report. 현재로는 FDA 3654 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10K 서머리를 내는 경우는 Executive Summary는 안 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Description, 그 다음에 이제 Predicate 디바이스의 본질적 동등성 평가에 대한 결정사항,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Proposed Labeling, 제품 라벨, 포장 라벨, 사용자 매뉴얼.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경우 이제 멸균 레포트나 뭐 쉘프 라이프 스터디. 그 다음에 접촉이 있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바이오 컴패티빌리티 레포트.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는 경우는 소프트웨어 레포트. 그 다음에 의료 전자기기는 이제 EMC나 이제 의료 정기적 안전성에 대한 평가 자료.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이제 퍼포먼스 테스트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벤치 테스트는 기기 자체에 대한 기능과 성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애니멀이나 클리니컬 같은 경우는 임상학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동물을 사용한 어떤 안전과 성능에 관련된 규격. 클리니컬은 거의 적용되지 않아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제출하지 않고요. 애니멀 스터디 레포트도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랑 벤치 테스팅에 관련된 뭐 어떤 사양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 이제 애니멀 테스팅도 제출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디스크립션 부분은 이제 뭐 제품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양을 알 수 있게 뭐 어떤 제품에 관련된 뭐 사진이라든가 드로잉 같은 경우로 이제 외형에 대한 설명, 동작에 관련된 설명, 그 다음에 어떤 출력이 있다 그러면 출력에 관련된 특성,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재질이라든가 주요 부품에 관련된 설명, 그 다음에 액세서리에 대한 설명,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특징, 기술적 사양, 뭐 이런 거에 관련, 또는 이제 구동 원리,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설명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다. 자, 아까 이제 벤치 테스팅, 애니멀 테스팅, 뭐 클리니컬 테스팅은 이제 퍼포먼스 테스팅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FDA에서 제출하는 테스트 레포트 형태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뭐 벤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휴사에서 수행하셔도 돼요. 뭐 애니멀 테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GLP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 레포트 요청하고 있지만 그게 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넌 GLP에서 수행한 경우 넌 GLP에서 수행한 결과가 뭐 이상이 없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명서류나 이런 걸 추가로 넣으면 돼요. 자, 만약에 벤치 테스팅이나 애니멀 테스팅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경우 테스트 레포트에 대한 형태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벤치 테스팅으로 수행한 어떤 항목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이 관련된 테스트 프로토콜. 테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면은 시험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시험에 사용되어 있는 뭐 샘플에 관련된 정보, 뭐 대표 샘플을 썼다라고 한 대표 샘플을 선정한 근거를 포함해서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방법이라든가 시험 절차 관련된 사항, 이 사항 이제 시험 컨디션을 포함해 갖고 설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드 포인트라 해서 우리가 뭐 이거를 보고자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합부 판정 기준 이런 것들이 프로토콜로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관련된 결과,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이제 분석한 사항들, 그 다음에 최종 결론, 뭐 이런 사항들이 기본적인 시험 레포트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자, FDA 제출하는 뭐 시험 레포트가 뭐 IC 60601이나 IS 10993 뭐 이런 형태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냥 제출하시면 되고요. 제조사에서 수행한 시험 레포트로 우리는 활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목차를 갖고 수행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IRB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IRB 승인 받으려고 하면은 어떤 기본적인 이제 임상 시험에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기타 뭐 자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관련된 시험 레포트는 제휴사가 작성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뭐 CRO라든가 뭐 그런 기관을 통해 갖고 작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항목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곤-K 제출하는 서머리 내용은 추후에 이제 FDA의 오픈 데이터베이스에서 첨부돼서 공표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올곤-K 서머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연락인, 요약서 작성 날짜, 그 다음에 제품명, 뭐 모델명,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제품과 비교한 기어가 의료기 프리티케이트 디바이스에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제품 설명에 대한 부분, 뭐 일반적인 제품 설명은 듣습니다. 그래서 기능, 원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목적에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기허가에 대한 뭐 비교한 사항들, 그 다음에 우리가 차이점에 관련돼서 어떠한 규격이랑 어떤 항목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사항들. 그래서 나타낸 결론, 뭐 이런 내용으로 서머리를 넣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프리티케이트 디바이스를 조사를 할 때 그 기허가받은 제품의 서머리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접수는 FDA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제3자 서드 파티 기관을 통해서 제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제출하는 방식이 훨씬 더 낫습니다. 뭐 과거에는 FDA가 제출하면 너무 안 돼 있는 형태로 제출하다 보니까 어떤 제3자 기관을 통해 갖고 뭐 프리 리뷰도 좀 받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빨리 받아보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FDA가 RTA라고 하는 단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이제 항목에 관련된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심사 결과도 정해진 기간 내에 받기 때문에 직접 제출하시기를 뭐 좀 권하고 있고요, 저는. 자, 어디로 보내냐면 아까 DCC로 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DCC에 관련된 주소가 지금 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형태로 보내냐? 과거에는 이제 하드 카피, 이카피라고 하는 소프트 카피 번호로 보냈으면 최근에는 이카피만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이카피로 보냈을 때는 뭐 USB나 CD에다가 구워서 보내셔야 되고요. 그 전자 파일이기 때문에 전자 파일에 관련된 파일명이라든가 폴더명은 이제 FDA의 가이던스에 따라 갖고 그 맞춰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파일이 50MB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량 이런 거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커버레터는 하드카피로 이제 한 장 뽑으셔서 DCC에다가 이게 어떤 목적의 제출 서류다라고 하는 거는 같이 동봉해서 보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출하면 이제 FDA가 판정을 하겠죠. 크게 판정하는 사항은 이제 뭐 올곤-K 대상 아니다, 이건 이제 최초에 나오는 거고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NSE나 아니면 SE 뭐 이 두 가지 레터로 나옵니다. 자, SE 레터를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NSE 레터를 받는 경우는 그 해당 올곤-K가 온전하게 이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 레터 내용을 보면 좀 어마무시하게 써 있어요. 이 제품은 본질적 동등성이 뭐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PMA나 디노보를 뭐 신청하라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PMA나 디노보 신청하실 건 아니고요.
올곤K 다시 뭐 프리티켓 디바이스 다시 조사하시고 서류 준비하셔갖고 올곤K 다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이 SE 레터를 뭐 상업적으로는 이제 클리어런스 레터라고도 부릅니다. 자, 올곤K가 온전히 끝났다고 하는 거 우리가 클리어드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클리어드 됐다라고 해서 이제 클리어런스 레터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이 2장짜리 레터가 이제 클리어런스 레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곤K 클리어런스 레터 받으면 올곤K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요. 이거는 FDA가 올립니다. 올곤K 데이터베이스는 FDA가 올리고요. 자, 이 끝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서머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전체적인 진행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스폰서, 뭐 제출자는 어플리컨트라고도 부르고 이제 스폰서라고도 부릅니다. 올곤K 서미션 파일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DCC에 접수하면은 7일 이내에 접수한 사항이 피드백으로 와요. 이때 이제 K 넘버로 옵니다. 자, 접수가 안 되면은 홀드 레터가 옵니다. 왜 접수가 안 됐는지. 뭐 대부분 요즘에 이카피로 제출하니까 그 안에 뭐 쓰레기 파일이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파일명이 이제 규칙을 따르고 있지 않다든가 아니면 용량이 이제 50MB를 초과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접수가 되지 않고요. 그 접수 사유 같이 옵니다. 자, 접수가 되면은 실제 해당 부서로 넘어가서 심사관 배정이 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심사관이 실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RTA 심사는 이제 Refuse to Acceptance 심사라 리뷰라고 그래갖고 그 제출된 항목들을 봐요. 이때 이제 시험 보고 이때 이제 항목을 봅니다. 그래서 신청한 제품에 적합한 정보나 레포트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항목 검토를 하고 이 항목 검토에 대한 결과를 15일 이내에 보내줍니다. 보내줘서 만약에 이제 거기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거나 정보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 RTA 체크리스트랑 함께 오고 거기에 대한 대응 서류를 18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RTA accepted라고 하는 메일 하나 와요. 그 메일 받으면 실질 심사로 넘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 심사에 대한 최초 결과는 60일 이내에 옵니다. 그래서 실질 심사는 이제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봐갖고 그 본질적 동등성이 성립되는 만한 내용으로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그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additional information이라서 추가 정보 요청이 와요. 거기 안에는 이제 deficiency letter라고 해서 부적합 결함 레포트죠. 그래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사항이 오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18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질 심사에 대한 결과는 90일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내고 이 결론은 NSE나 SE로 나뉜다고 그랬죠. 그래서 SE 레터를 받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시설 및 제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는 이제 올곤K, PMA 같은 경우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올곤K는 본질적 동등성을 나타낼 만한 차이점이 크거나 아니면 어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 임상시험을 하는데, 자, 미국 내에서 임상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이제 유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임상계획 승인처럼 그런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걸 이제 ID라고 부릅니다. ID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임상시험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은 이제 significant risk냐 이제 non-significant risk냐에 따라서 ID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면제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significant risk 같은 경우는 ID의 full requirement를 만족시키고 FDA로부터 ID 승인을 받고 이제 IRB로부터 이제 임상 계획 승인을 받아갖고 임상 시험이 수행이 되고요. non-significant risk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약식 요구 사항만 따르고 특별히 이제 ID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IRB 승인만 받고 임상 시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ignificant냐 non-significant냐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FDA 가이던스가 있어요. 가이던스에 따라 갖고 분류를 하시면 되고 이 분류를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면 FDA한테 그 리스크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요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요청하면 FDA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이디를 받거나 아니면 아이디를 면제받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항은 쭉 넘어가기로 하고요. 뭐 승인 임상 시험에 관련된 건 넘어가고 좀 더 중요한 이제 Q수업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뭐 FDA 뭐 심사관이랑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식 프로그램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뭐 방금 뭐 리스크 디터미네이션에 대해서 요청한다든가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Q수업이라고 하는 Q 서미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시판전 허가 신청자가 공식적으로 이제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FDA로부터 공식으로 피드백을 받는 프로그램을 이제 Q 서미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서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Q 서미션 안에 이제 프리 서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미션 이슈잉 미팅이 있어요. 자, 프리 서미션 말 그대로 우리가 제출하기 전에 어떤 질의사항을 FDA로부터 답변을 받는 거.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해도 맞는지, 이렇게 선정해도 되는지, 이런 방식으로 시험해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해도 되는지에 대한 걸 FDA한테 요청해갖고 답변을 받는 걸 이제 프리 서미션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경우 이제 피드백은 75일에서 90일 이내에 FDA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자, 답변 받는 방법은 이메일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미팅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 미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텔레컨퍼런스나 인퍼슨 미팅, 대면 미팅을 통해서 받는 거고요. 자, 서미션 이슈잉 미팅 같은 경우는 서미션 제출하고 난 다음에 받은 커멘트를 갖고 이슈죠. 커멘트를 갖고 FDA 심사관과 미팅을 갖는 거. 자, 이 경우는 반드시 미팅을 통하고요. 20일 이내에 그 미팅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텔레컨퍼런스나 인퍼슨 미팅을 통해 갖고 이제 미팅이 형성이 되고요. 자, 한 번 미팅은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청을 할 때는 이제 1시간을 초과한다 그러면 날짜를 나눠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뭐 임상 시험을 하기에 ID의 진행 절차는 이제 significant risk냐, non-significant risk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study risk determination에 따라 갖고 하는 거고, 이거는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미팅 없이 바로 피드백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메일 통해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MA 같은 경우는 100 미팅이라고 해서 PMA 신청 후 100일째 되는데 진행 사항에 관련돼서 이제 FDA로부터 이제 진행 사항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Q수업 프로그램은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자유 사항이긴 하지만은 FDA에서 받는 비용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FDA에 사전 준비하거나 아니면 어떤 진행 과정 중에 FDA의 심사관의 의중을 확인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Q수업도 정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항은 정식 서미션 파일로 FDA DCC에 접수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항목파요. 그래서 그러한 서류, 제출한 서류가 그 요구하는 항목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RTA 심사를 해갖고 형식을 보고 항목을 봅니다. 그래서 항목에 따른 이제 뭐 빠져 있는 거 있으면 오고요. 그 이후에 그 관련된 Q수업 프로그램의 서브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이메일, 프리서미션 같은 경우 이메일 주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 이제 미팅을 통해 갖고 뭐 답변을 주거나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한 2시간 정도 가량 이제 FDA 관련된 허가 프로세스, 그 다음에 510K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를 이제 찾는지,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프로덕트 코드는 어떻게 찾는지, 그 FDA가 정해놓은 답은 어떤 루트로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2시간 내에 모든 걸 다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항만으로 이해하시기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FDA 웹사이트에 보면은 이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 그런 거를 이제 문서적으로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동영상으로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RH Learn이라고 하는 부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동영상으로도 이제 공부해 볼 수 있으니까는 FDA 웹사이트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혹시 이제 FDA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경우 질문 사항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뭐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연락 주시기보다 이제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 답변 드리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뭐 심도 있는 컨설팅까지 필요하다 뭐라고 하는 경우는 저도 뭐 이렇게 정중하게 컨설팅 요청 드릴 테니까 그런 사항 아니다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릴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